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토론 사이다 더. 이제 여야 대표의 메시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여야 대표의 발언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범죄자들이 독재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달라, 나라가 망하는 걸 막아달라 이런 얘기를 외치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투표지가 옐로카드다, 계속 반칙하면 레드카드를 줘야 될지 모른다. 점점 더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 양당 대표의 메시지가 이번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사이다 톡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시원한 말을 하려고 이제 청년 정치인들을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물론 제가 당직은 있지만서도 무슨 얘기를 해주시려고? 일단 뭐 이 메시지들을 보면 너무 이제 두 측 다 거칠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3지대가 이렇게 탄생하고 뭐 조국 혁신당을 제3지대로 보긴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기타 정당들이 굉장히 높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데에 있어서는 네. 이 양당 이 메시지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다라고밖에 못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뭐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먼저 보다면 옐로 카드다. 계속 반칙하면 레드 카드를 줘야 할지 모른다. 이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탄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어쨌거나 국민들의 이렇게 투표로 뽑힌 정당한 권력에 대해서 시도 때도 없이 거야 권력을 이용해서 탄핵과 관련된 협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한 것이다. 협박으로까지 보시는군요. 협박이죠. 협박을 넘어서 겁박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서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자,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은 거대 야당의 지도자가 보여야 될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도 요 이제 최근에 네. 선거 시작했을 때 보면요.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이게 네. 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워딩들도 있는 것 센 같습니다.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비판도 하시면서 좀 자성을 해주신 부분도 있네요. 저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바로 이어서 이 부분에만 말씀을 보태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좀 막말 비슷한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그건 뭐 크게 논평할 가치는 없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인식에는 저는 중대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이라서 제가 몇 가지만 짚으면은, 네. 그 용어를 보면요, 범죄자, 독재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범죄자라는 건요, 대한민국 헌법이 무죄 추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의 법무부 장관을 직전에 지내신 분으로서는 매우 부적당한 발언이에요. 게다가 지금 지목하신 분들 다 재판받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말씀을 삼가는 게 원칙인데 그것을 자꾸 정치 쟁점화를 시키니까 이것은 좀 헌법을 위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네. 좀 소지가 큰 부분이고요. 또 헌법을 하나, 전공한 분이셔서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자라고 하면요, 지금 여당을 한번 살펴보면 아마 이제 2조 심판에서 범죄자를 얘기하시지만 또 정부의 인사들을 보면은 범죄자들을 사면을 많이 해줬거든요. 뭐 네. 김관진, 김기춘, 뭐 내지는 사면에서 다시 등용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라를 맡겨도 되느냐? 이중자 때 아닌가? 이중자 때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권력의 핵심부들과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혹도 굉장히 지금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런 수사받지 않은 범죄 혐의자들은 어떻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는 굉장히 이것은 좀 자가당착적인 발언이고, 또 하나는 의회 독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독재라는 것은 개념을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의회에서 200석을 가졌다고 해서 상권 분립을 다 형해화할 수는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를 무시하면서 범죄자들을 사면해주고 사면권을 남용하고 내지는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개인적인 거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는 권한 남용, 네. 이런 것들이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의회에서 200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독재가 성립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말이 성립하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구호로서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범죄자라는 표현 집중해 주셨는데, 역시 변호사이신 김영호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당연히 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아직 범죄자는 없죠. 지금 현직 범죄자는 없는데 이제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구도 자체가
그 여당이 또 야당을 심판하겠다고 한다는 그런 말 자체가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특이하게 이제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편성권이란 행정부의 권력을 등에 엎은 여당이 지금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국민들이 와닿지 않았는지 반성하지 않고 야당에 대해서 약간 정치적 프레임이나 사법 리스크를 앞세워서 이거 심판하겠다,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여당이 이 선거의 구도 자체를 읽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여전히 약간 동상이몽을 하고 있지 않나. 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막말은 참 잘못된 거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막말을 싫어하시고요. 예. 근데 이번 선거를 크게 전반전 후반전으로 보면 전반전에서는 우리 당 대표께서 조금 실수를 하셨지만 후반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께서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정치를 이제 말해도 되나요, 이렇게? 네. 개같이 한다, 쓰레기, 네. 범죄자 이런 용어들은 사실 정치인이 할 만한 용어는 아니거든요. 저는 극우 유튜버가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 기억상 이제 야당 심판론이 맨 처음 나왔던 것이 새누리당 선거 때 김무성 대표가 이끌었던 새누리당 선거 때가 맨 처음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당이 졌습니다. 네.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선거를 대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번 선거에서도 뭐 운동권 심판으로 안 먹히니까 뭐 범죄자 방탄이다, 야당 심판해달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만 일관적으로 국민께 발신하게 되면 결국에는 패배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자성했으니까 한마디만 더 들어보시면요. 그 개딸들을 등에 업고 그 극단적인 워딩으로 지금까지 정치적인 자산을 쌓아오셨던 분이 대표인 정당의 대변인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 딱 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제3의 선택지가 아이고 여기서 틈새 장사는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유튜브로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코멘트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이채 양명주 해결해달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주영광님은 모든 국민이 투표를 하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대통령 부부가 함께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 정상인가 이런 의견 올려주신 분도 계시네요. 근데 저는 이제 정부 여당의 참 안타까운 것은 집권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모든 정치 세력이 다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집권당의 권력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선심성 정책을 쓴다든지 뭐 내지는 그동안에 해왔던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성과들을 포장하거나 뭔가 이렇게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여줄 게 많은 거예요. 내지는 앞으로도 어떤 약속을 했을 때 본인들은 이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좀 더 실천력에서는 더 우위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강력한 권한과 아주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마치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듯이 상대방과 똑같이 심판론을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주 무책임하다. 그리고 내용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집권당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그렇게 상대방한테 계속 뭐라 하는 것만 가지고서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국민들께 알렸으면은 국민의힘이 쉬운 총선으로 이끌 수도 있었는데 좀 그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집권당의 프리미엄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반쪽짜리 집권당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의석수 어쨌거나 때문에. 의회 권력에서 저희가 강하게 밀리는 부분이 있었고 정말 이 거부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여당에서 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하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치면 야당에서 여당과 협의나 아니면 협치를 전혀 하지 않고 정쟁으로 끌고 가는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법제화만 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올바르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리고 거부권을 쓰신다면서 간호법 거부해놓고 의료 정원 때 지금 또 거부권 쓴 법안을 갖다가 또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그러니까 예를 들니까 그런 부분들이 네, 지금 일단은 국정 얘기 운영에 대해서 있으시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지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말씀하신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 우리가 100% 온전히 가지고 치를 수 있었냐 이거에 대한 원천적인 질문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청년 세대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었어요. 오늘 국회에서 서울 동부 지역에 출마한 청년 원외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후보 3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동을의 이재영 후보, 중랑을의 이승환 후보, 도봉갑의 김재섭 후보 저희 방송도 다 출연하셨던 분들인데 국민들의 실망감을 잘 알고 있다. 솥불을 잡으려다가 소를 죽여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회초리를 들되 정신 차리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어떻게 보면 다들 국회로 와서 이런 호소를 한 부분도 인상적이었거든요. 여기 계신 청년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김재섭 위원장은 굉장히 저도 좋게 평가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 정말 합리적인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데 소뿔을 잡으려다가 소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좀 마음에 남았는데 사실 국민의힘 출마자들은 뭐 본인은 잘했을지 몰라도 결국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당 내에서 찍어내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사실 그렇게 쫓아내면 안 되는 건데 쫓아냈고 나경원 의원도 사실 그런 식으로 좌절시키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좌절시켰고 전당대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는 당원들이 아무 말 못하다가 지금 선거 앞두고 와서 여기는 이제 청년 출마자만 말씀하셨지만 여당 중진 의원들께서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갈까? 오히려 약간 악어의 눈물처럼 비춰지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어의 눈물처럼 비춰질 수 있다. 딱 보고 그냥 국민들은 이제 와서 이러나? 약간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이제 선거 이제 이틀 남겨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래 한 번 더 잘해봐라 하고 표 줄 수 있을 줄 알고 이렇게 기자회견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청년 정치인 측면에서는 되게 양심적인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오히려 좀 더 오만하다라고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솔직하게 우리 정부 굉장히 좀 무능력했고 어떤 부분 잘못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세요. 회초리를 들어주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나갔으면 예, 더 오히려 더 솔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오만하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 먼저 말씀하세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쨌거나 저희 당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민주당에서 불가능합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정당이다.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옛날에 이재명 대표 그다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있을 때 네. 민주당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냈던 민주당 당시 대학생위원장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인 지지층들이 소위 말한 정치적 린치를 했습니다. 오히려 비판을 받았던 부분. 근데 저희 당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서슴없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고무적으로 첫 번째 봤고요. 예. 두 번째는 수도권이 힘들긴 힘들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는 그런 민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도층 이런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선거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이걸 톱파보고 넘어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탠스가 좀 아직도 오만하다는 지적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당 안에서 뭐 이제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활동했던 청년으로서 이건 굉장히 용기를 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용기를 높이 사야 된다. 이거는 용기를 높게 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에 있을 때 내부에서 쓴소리를 저도 좀 많이 했던 축에 끼는 그러시죠. 사람이긴 한데 내부에서 이렇게 쓴소리 내는 거 참 어려운 일이고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 하셨는데 아까 우리 선 대변인이 말씀대로 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비판과 함께 또 이 세 분이 정말 좋은 정치인이시긴 하지만은 이분들이 과연 당 안에서 그 당을 바꿔낼 힘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효한 메시지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다 해소해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평가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이 메시지들은 이 세 분의 입에서 나와야 될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취임 당시부터 나왔어야 되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게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는 전혀 안 나오고 아직도 2조 심판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메시지가 희석이 되면서 뭔가 좀 메시지의 방향성이 통일성을 좀 잃어버리는 좀 이런 느낌은 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좀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저 이번에는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MBC가 어제 방송될 예정이었던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을 결방시켰습니다.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9주년 특집 방송의 이 9자가 조국 혁신당의 기호 9번을 연상시킬 수 있어서 빌미를 주지 말자 이런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해요. 뭐 사실 앞서서 MBC가 날씨 예보 중에 이제 파란색 그래픽으로 숫자 1을 크게 방송했던 것 때문에 이제 선방위에 제재를 받은 일도 있어서 혹시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그런 해석도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춘추 전국 시대가 있잖아요. 요새는 춘추 예민 시대가 아닌가. 아. 모두가 예민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민해져 있고 특히 이제 선거일이 도래하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거라도 이 정치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근데 이걸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요. 최근에 저희 당에서 문제 제기한 MBC 프로그램들 보면 다른 우리 당의 후보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국민의힘 로고가 너무 많이 도배가 돼 있는데 민주당 후보 얘기할 때는 왜 국민의힘 로고가 들어가 있냐 그런 부분에 항의는 계속 있는데 이건 분명히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뉴스나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시청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번호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계산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걸 계산해서 먼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뭐 오히려 이 방송을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한 모습이라고 보고요. 물론 네. 그게
그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이 정치 정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정치권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예민해졌다. 근데 그거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이 그래도 나온 게 조심해야 아닌가. 된다. 네, 하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근데 저는 그 예민한 걸 가장 만든 게 국민의힘 같은데 예민하다 하시니까 조금 그거는 이율배반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저는 국민의힘의 태도라고 봅니다. 네. 결국 본인들도 국민들 주권자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대상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해온 행태들을 보면은 본인들이 마치 심판자 내지는 평가자의 지위에서 잘했다 못했다를 늘 평가하면서 마치 아직도 검사 정권에서 때를 다 벗지 못한 검사들이 이렇게 평가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 이슈만 지금 오늘도 막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역설적인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면가왕에 대해서 사실은 뭐 MBC가 자체적으로 취소한 거이긴 합니다만은 그 1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미세먼지 가지고 했을 때 먼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그 제기를 문제를 했죠.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뭐랄까 방어적 차원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오면 또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에게 뭔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되돌리고 퇴행으로 이끄는 듯한 또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괜히 좀 아까 말씀하신 긁어부스럼을 연발해서 계속 내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 수혜는 지금 조국혁신당이 많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KBS 9시 뉴스도 폐지해야 된다고 하필 또 했어요. 9주년 됐어요. 복면가왕이 9주년이라 네. 이게 또 9로 또 숫자가 엮여져가지고 숫자 9가 이렇게 네, 또. 확실한 건 저희 당에서 이런저런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때 지금 미디어 환경 자체가 저희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조성돼 있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하게 있다. 네. 그리고 그 측면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사실 구도를 보십시오. 어쨌거나 4명의 패널들이 모여 있지만 3분의 패널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저 혼자서 어떻게 보면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1대3 구도 아니냐. 지금 여기 원래 두 분이 다 국민의힘 당원이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조차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분리할 수 있는 이렇게 주제들을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느꼈을 문제의식은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 의견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아까 강 대변인께서 언론 환경이 기울어졌다고 해서 생방송까지는 이제 여당 얘기 듣고 유튜브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MBC는 윤석열 정부에서 약간 뭐랄까 이짐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한 이후부터 건이 많았다는 네, 말씀이시죠? 전용기에서 못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미세먼지 1 그게 어떻게 사실 민주당 선거운동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자꾸 과징금을 물리고 하는 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을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그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자유 좋아하시는데 자유에 맞는 행동이고 행보인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좀 정신을 차리고 사실 아까 강 대변인께서는 언론 환경이 좀 기울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언론 운영진을 갈아치우고 심지어 언론사를 팔아버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YTN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60% 이상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거나 잘못 정치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은 그거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좀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편협하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 해주신 거고. 저는 이거 MBC의 약간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MBC가 자체적으로 9주년이라는 걸 꼭 찍어가지고 복면가왕을 결방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 이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9를 보고 9주년 복면가왕을 보고 조국 혁신당을 떠올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현실적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서 약간 이번 정부에서 약간은 핍박을 좀 받고 있는 MBC가 네. 고도의 정치적 수를 발휘한 게 아닌가. 오히려 싶습니다. 복면가왕을 홍보하는 효과. 복면가왕이 아니라 이제 이 정치적 야당의 스탠스를 보여주는 거죠. 네. 우리는 그동안 언론의 제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조심할게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MBC가 참 머리를 잘 썼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론의 편향관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는데 여당은 언론이 편향됐다 그러고 야당도 언론이 편향됐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주장하고 제가 볼 있습니다. 때는 그냥 언론은 공정한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평가가 늘 다를 뿐이지
늘 언론은 그냥 언론의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 현직일 때 얼마나 야권이나 또 내지는 언론에서 모든 언론이 다 대통령을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그냥 노무현 대통령보다 감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이나 내지는 권한을 맡겠다라는 사람들은 그 왕관을 그러니까 무게를 견딜 전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소 편향되게 보일지라도 네. 와서 편향됐다라고 얘기해서 여론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왜 편향됐다고 느끼고 국민들께서 편향됐다라는 오해를 듣는 방송들을 그럼 왜 찾아 듣느냐? 예. 그럼 뭔가 지금 여론들은 현 정부에 그럼 불리하게 형성이 되고 있으면 그 문제를 갖다가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문제를 안 고치고 언론 탓만 하고 편향돼 있다라고 한들 전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굉장히 조심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 덧붙이면서 이제 표심을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총선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30시간이 채 안 남았습니다. 만 하루하고 6시간도 채 안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 민심을 좌우할 요소 어떤 걸 꼽으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저 개혁신당 먼저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화성시 을에서 저희 이제 이준석 당대표께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추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상대방 약간 지금 일강을 이루고 계시는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는 각종 리스크에 쌓여서 여론조사 결과 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골든 클로스가 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동탄 이 화성시 을 이 기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이 양당제를 정말 본질적으로 양당제 폐해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당이 네. 탄생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민심을 좌우할 요소로 제3당의 움직임. 근데 조국 혁신당 돌풍은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조국 혁신당 자체가 이제 지역구의 후보가 없고 이제 비례정당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시적인 뭐 헌법 개정이나 뭐 정권 심판에 대한 거대 담론은 논할 수 있어도 네. 약간 그 지역구민 하나하나에 대해 삶에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제시를 할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정당과 단순히 비례정당으로만 존재하는 정당은 그 정책을 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도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정당들이 충분히 더 유리하다. 네. 그리고 조국 정당은 그 비례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좀 충실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래도 같은 비례 안에서는 또 싸움이 있긴 있으시잖아요. 뭐 일단 뭐 조국 혁신당이 워낙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좀 부럽게 바라보고 있지만 저희 이제 10명의 후보자밖에 되지 않지만 저도 공관위원으로서 그 10명의 후보자들 다 심층 심사를 했는데요. 네. 정말 한 명 한 명 흠이 없고 한 명 한 명 정말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약간 최고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번 정부를 되게 전문가스럽게 비판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을 수 있는 정책들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가장 큰 상황은 후보 리스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얼마 이거는 안 남은 이제 시간 동안이라도. 이게 옛날 저희 당이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지난번 어. 미래통합당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막말 리스크로 인해서 저희 당에 날아간 표가 정말 몇십 석에 달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신빙성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 특히 중도층의 유권자들은 이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과연 그런 정치인, 예를 들어서 우리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인을 누가 공천장을 줬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국 선거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런 이슈가 있는 이런 여러 후보들을 잘라냈습니다. 공천 취소를 했고. 시간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저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심지어 공천 취소된 후보들 저희가 4명, 5명에 달하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경선까지 확정돼가지고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들이거든요. 네. 근데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들을 잘라내는 건 정말 결단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문제 터지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방관으로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태도 자체가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오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말 유리한 지역들에서는 그런 이슈가 있는 후보자를 꽂아도 민주당이 당선되는 지역이다라는 오만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선거 이제 막판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 네, 거고. 왜냐하면 지금 자체가 깜깜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이슈들보다 전국적으로 터지는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 주신 게 오히려 저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비례정당이다 보니까
보니까 큰 이슈들에 첨언을 하지만 예. 사실 지역구에 이렇게 좀 치중하는 특히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전국적인 이슈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신당이 좀 주춤하고 이 전국적 이슈에만 몰빵을 한다라고 하죠. 그런 또 올인을 차이가 하는 있다는 네, 말씀. 올인을 하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돌풍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민주당 반박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에는 제가 이제 강 대변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뭐 나올 건 엔간한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후보 개인의 자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올 부분은 이제 좀 막힌 것 같고요.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보수층이 많이 결집할까 그게 네. 좀 두렵죠. 아무래도 지난 선거에서는 계속 사전 투표가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선거부터 사실 그 등식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이 얼마나 결집을 할지 그 부분이 조금 두렵고요. 아까 우리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 끊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 사실 맨 처음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당이 너무 유치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당이 사실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세력으로서 국민에게 인정을 받고 안정감을 좀 줘야 되는데 야당 너희 못하지 않아? 야당 너희 못하지 않아? 이러면서 계속 야당의 1대1 빨간펜 선생님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지금 후보를 사실 엔간에서는 안 쳐내려고 하다가 난교 예찬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나간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걸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네. 저는 마지막 변수는 사실 투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오느냐. 예. 물론 이제 그걸 만드는 거를 이제 정치권에서 만들어낼 이제 책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막말 이슈는 뭐 어느 정도 저는 뭐 더 이상 이제 시간상으로도 나오긴 어렵다고 보고요. 마지막 남은 변수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전 언론인을 불러서 자유 토론을 예. 3시간 정도 하시면은 그 좀 정도가 영향이 아니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못 어. 하시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의 뭔가 정말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정도 나오면 전 중도층이 뭐 혹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남은 시간으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와서 요 얘기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일화 변수가 남아있다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수영구의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와 장예찬 무소속 후보가 이제 맞붙은 상황이 됐습니다. 장예찬 후보가 이제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가 됐는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인데 보수 표심이 나눠져서 민주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많이 높아졌죠. 네,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양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술적으로 합쳐보면 50대 한 39가 되는 지역인데 지금 장예찬 후보와 정현욱 후보가 그 표를 나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에 변수가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예찬 후보 역시 너무 고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고 왜냐하면 장예찬 후보가 사실상 뭐 불리한 조건이어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지만 장예찬 후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뭐 방송에서의 경력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따졌을 때 여론조사로 들어갔을 때 인지도 네. 측면에서만큼은 장예찬 후보가 지금 너무 강점을 지니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당에서 취소한 어떻게 보면 맥락 자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심히 맞지 않는 발언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지금까지 방송에서도 선당후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 선당후사에 대한 이야기가 본인한테 돌아가가지고 그 정신을 발휘해서 한석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그 한석이라도 챙겨오는 게 맞는데 지금은 욕심이 너무 과하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서 만약에 공천 취소까지 해놓고 지금 단일화를 해준다. 그것도 이제 뭐 결과가 어떻든 예. 누군가로 단일화가 되든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애초에 공천 취소 자체를 왜 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도덕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는 배제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배제를 했는데 네. 또 한 번 합쳐버린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공천이 취소된 의미가 무색해지는 네, 상황. 그럼 지금 결국 남은 건 이 장예찬 후보의 결단밖에 없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전투표도 이미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단은 조금 힘들지 않은 상황인가. 그리고 또 이 유튜브 후토크니까 잠깐 네. 설명을 드리면 이 댓글에서 제가 권력에 빌붙었다라는 말이 있던데 네. 이 권력에 빌붙은 사람이 낙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 오히려 이 권력에는 관심이 이제 크지 않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장예찬 후보는 출마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 탈당도 했는데 무소속 출마를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출마 자체를 막을 아니 수는 없는 피선거권이 거다.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기 때문에 예. 말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동안에 장예찬 후보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에 비추어 보면 그냥 끝까지 후보직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니 저는 네. 그 말씀을 믿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결국 이게 장예찬 후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네. 대통령의 1호 청년
청년 참모라는 걸로 워낙 브랜딩을 세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PK는 수도권하고 표심이 비슷하거든요. 네. 보통 5%에서 뭐 많이 잡으면 10% 안짝에서 이제 다 결과가 나오는 건데 아마 장예찬 후보로 인한 안 좋은 악영향이 국민의힘에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장예찬 후보는 본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당에서 함께 출마를 했던 네. 옛 동지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뭔가 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없죠. 없어 보인다. 근데 방금 이제 그 자유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는 여기서 어쨌거나 장예찬 후보가 기존 후보였을 때 이 네. 발언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발언들로 말미암아서 공천이 취소가 된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뛰쳐나간다는 건 과연 그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출마의 자유가 예, 있다 하더라도 예.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짚어주셨고 근데 저는 이 이슈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의 잘못이라고 봐요. 이렇게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미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막말이나 논란이 충분히 대중에 다 공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주고 거기에 시스템 공천을 공정하게 했다라는 공천을 주고 이제 사후에 이제 논란이 되자 공천을 취소하고 이제 또 선거가 어렵자 다시 단일화를 해라라고 네. 압박까지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장해찬 후보의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잔혹한 게 아닌가라는 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 전체적인 그 책임 소재를 찾아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시스템 공천 자체가 시스템적이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천 자체가 문제였다. 동의합니다. 네, 네, 어이구. 동의합니다. 네. 아, 예. 너무 부실한 공천이 네. 이뤄졌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공천 당사자로서 조금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요. 예. 뭐 이따가 또 언급을 하겠지만 사실 도태우 후보 관련된 또 논란에서는 있었죠 발언에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려를 살짝 표한 적이 있었는데 당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심층적으로 고려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막말이나 아니면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 공천 자체는 허상에 불과했다. 그 지역에서 또 하셨기 때문에 더 네. 아마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난교 예찬이라는 말을 제가 논평에서 맨 처음 썼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 이후로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장해찬 후보가 사실은 일방적으로 굴복을 해야 정리가 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근데 장해찬 후보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럴 환경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네. 왜냐하면 우리 대표가 부산으로 유세를 갔을 때 사실 본진으로 이렇게 다른 당 선거운동하는데 본진으로 쳐들어가는 경우는 없는데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오죽하면 옆에 계신 그 공익 제보자께서도 내가 여기 왜 있지 않은 그런 불안한 눈빛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상대 당의 유세 중에 와서 네. 이제 소리를 질렀던 네네. 부분. 공직선거법에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유세 네. 방해죄. 그런 상황, 그런 환경까지 다 이렇게 만들었던 분께서 이렇게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 정치도로 물러나시겠느냐, 굴복하시겠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관심 지역구가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혹시 진짜 변수가 있을지 지켜보게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정말 짧게 관심 지역구 한 곳 그리고 그 곳을 관심 지역구로 뽑으신 이유 돌아가면서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성남 갑 지역구를 저는 관심 있게 봅니다. 지금 누가 맞붙은 것이죠? 이광재 후보랑 민주당의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제 안철수 후보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현역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내공이 있는 분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수 텃밭으로 원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광재 후보의 이 상승세가 지금 상당히 좀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전 이 지역구가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보고 있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패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상당히 국민의힘 전체적인 리더십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성남 갑 꼽아주셨고. 네, 저는 대구, 중구, 남구 뭐 제가 사는 지역이고 제가 두 번의 도전을 했던 지역이고 그다음 예. 제가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네. 저는 이 지역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큰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지금 네. 결국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뭐 비밀 선거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졌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으로 공천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천 후보자 등록 전날에 공천을 받은 후보고 급하게. 네,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막말 리스크를 안고 있던 후보였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연 경선을 통과했다가 공천 취소당한 이 도태우 후보의 경쟁력이 어떻게 평가될까 역시도 네.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기웅 후보가 정말 큰 차이로 무난하게 당선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 대구 경북 지역은 누구든 국민의힘 점퍼를 입고 나오면 무조건 되는 지역이다라는 걸 자인하는 결과가 될 거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여론조사 상으로는 김기웅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분석과 전망까지 해주셨고. 근데 저는 용의
용인갑을 좀 뽑고 싶어요. 용인갑 자체가 지금 이상식 민주당 후보와 그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양양자 개혁신당 후보가 이렇게 맞붙는 지역인데요. 3파전. 예, 3파전에 있고 저희 개혁신당 자체가 처음 태동을 하고 한국의 희망과 합당을 하면서 그 양양자 의원님께서 통 크게 이렇게 당면까지도 양보를 하셨거든요. 네. 그만큼 약간 반도체 벨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양양자 의원님께서 진심이셨고 이번에 비례 공천 과정에서 그 반도체 전문 기술인이 명단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우리 신당이 있어야 될 이유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돼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크게 또 통 크게 또 양보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용인갑 지역 주민들께서도 그 양자 의원님의 그 전문 삼성 출신으로서 약간 전문가로서의 그 능력과 인물 경쟁력을 충분히 좀 보신다면 여기서도 좀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당선 가능성도 높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는 녹록치 않지만 그 양자 의원님의 도전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의 수치는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기대가 합니다. 예. 네. 네, 저는 천안갑 지역구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가 사실 문진석 의원님이 저희 대표랑 좀 가깝다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친명계로 네, 분류가 그런 되시는 분이고요. 분이죠. 그리고 신범철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최상병 사건에 아주 깊이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이죠. 국방부 차관 출신. 네, 맞습니다. 이채 양명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이 사실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분 핵심 피의자가 사실 후보로 지금 공천이 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예. 문 의원님께서 이제 근소하게 앞서시긴 하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이렇게 엎지락 뒤치락하고 있더라고요. 생명경시하는 이런 후보가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사실 근소한 표차로 당선을 목전에 두고 경쟁을 하는 것도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천안갑에 계신 시민들께서 꼭 민주당이 아니라도 조금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채 양명주의 채에 해당하는 지역을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뽑아놓은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네 분이 예상하시는 총선 의석수 예측을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누가 먼저 예측해 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희망적으로 저희가 150석 이상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례정당까지 합쳤을 때 120석 선 정도가 조금 현실적이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범야권에 특히 조국혁신당의 변수가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선거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책이 실종된 이 선거판에서 과연 어떤 민심의 평가가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다음 또 수도권에 분명히 수도권이 캐스팅 보트 아닙니까? 네. 근데 저희가 초반에 뭐 도태 후보 이슈나 이랬을 때 좀 수도권을 등한시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때 표를 상당히 많이 까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전망하는 110에서 130석의 딱 중간 정도를 짚어주신 것 같네요. 다른 분들은요? 저는 저희 당이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한 130석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의석은 이제 기타 정당들이 나눠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깊게 와닿았는데요. 선거나 골프는 고개를 먼저 쳐들면 진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게 판세가 확정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야당이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서 투표장에 안 가시고 벚꽃 구경하시면 네.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겸손한 모드로 더 강조를 해주신 것 같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양당에서는 이제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당의 입장을 반영한 예측치일 것 같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0년도 총선에서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전신의 정당이 103석을 했거든요. 네. 비례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달성하기도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로 말씀드리면 한 95석에서 97석 정도를 제가 국민의힘이 할 거라고 보고 예. 범야권이 이제 205석, 그러니까 203석에서 205석 사이로 저는 할 것 같은데요. 어. 그 이유는 결국에는 제가 아까 중도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예. 투표율이 높으면 중도가 더 많이 나오는 건데 이 중도에서는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늘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중도만 네. 놓고 보면 그러하고요. 또 하나는 보수가 지금 많이 분열돼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 나와 계신 우리 개혁신당도 보수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정당이고 또 저도 나와 있고 네. 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보수에서 정권을 함께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각자 사연들을 가지고 지금 다른 길을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중도 확장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기존의 집토끼라고 하는
본인의 지지층들도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분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 머리로는 더 어디서 가져올 표가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확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103석을 기준으로 더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말하면 범야권에는 200석 이상이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22대 국회 지형이 많이 달라지게 될 수도 근데 있겠네요. 그게 이제 뭐 의석이 쏠리니까 뭐 독재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전 200석이라는 숫자가 뭐 국회에서 마련이 되면 결국은 행정부에 대한 엄청난 견제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견제가 필요한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의 국정 운영을 얼마나 일방향적으로 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반면교사나 좀 깨달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영호 전 네. 의원님. 정확히 수치를 예측할 수는 없는데 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개혁신당을 비롯한 그 3지대 정당들이 모두 합해서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1대 국회 자체가 양당제의 폐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양당에서 용기 있게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 모두가 최소한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을 네. 확보하길 바랄 뿐입니다. 네, 각자의 입장이 담긴 예측과 전망 잘 들어봤고요. 아까 선다윗 부대변인님이 언급해주신 여론조사 해석은 오차범위 내라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런 해석이 아니라 오차범위 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이다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